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조그맣게 제 가게를 하나 운영 중이고요. 이렇게 30대 중반이라고 하니 새삼 제 나이가 실감이 가네요. 어렸을 적엔 마흔이 가까워지는 나이는 마치 인생을 통달한 어른의 모습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나이가 돼 보니 저는 아직 매사에 급하고 서툴고 철없는 아이 같네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또 실수를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사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워낙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거든요. 저 낯도 안 가리고 지극히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요. 그러다 보니 제 흥에 겨워서 의도치 않게 성급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밝아서 그래 라고 치부하기엔 사실 좀 생각이 없는 거겠죠. 이런 저를 그래도 조금 더 사람답게 바꿔놓은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서방님, 동서가 있었죠. 오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남편과 저는 7년간의 장기 연애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말 모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의 친구를 모임에 데려온 거예요. 친구들도 새로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편이고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는지라 정말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 재밌게 놀았죠. 모임이 파한 후 집에 가기 전에 그 같이 온 친구 남자가 저에게 번호를 물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만날 줄 몰랐어요. 단지 처음엔 남편은 영상 편집하는 일을 했는데 저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여서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관심이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다 같이 모인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였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데 덜컥 사귀게 돼서 그렇게까지 진지한 마음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부담 없이 만나보자 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만나다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우선 성향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둘 다 쾌활하고 활발한 타입인지라 취미, 좋아하는 것이 통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서 싫어하는 점들이 잘 맞는다는 게 특히 좋았어요. 저는 이성을 만날 때 좋아하는 것보단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런 불호 포인트가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가령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게 잘 맞다 보니 서로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둘 다 또 독립적이다 보니 상대방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고 지낸 것도 비결 같기도 하고요. 7년을 만나면서 싸운 적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같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외동이다 보니 형제애라는 걸 잘 몰랐는데 남편과 동생을 보면서 우애가 깊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보통 형제가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은 현실에서 크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남편은 늘 동생을 생각하며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 했고, 동생은 남편을 잘 따르고 또 닮고 싶어 했죠.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둘이서 친구처럼 게임도 하러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고민 상담도 하거나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도 할 정도예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늘 봐오다가 남편과 5년쯤 만났을 때 동생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그전까진 서로의 친구들과 만나는 경우는 많았지만 가족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친구는 부담이 없다지만 가족을 만나는 건 좀 다른 의미잖아요.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했고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갈 쯤 이젠 봐도 되겠다 싶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늘 동생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전부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 어떤 사람일지. 그런데 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너무나 해맑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밝은 편이니까 그거에 반대로 좀 진중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더 발랄할 사람일지는 몰랐네요. 나를 잡고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다며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악수도 하고 이상한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주 왁자지껄 했거든요. 누가 보면 아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끼리 재회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첫눈에 봐도 알았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유쾌하게 분위기를 끌어주지만 선을 지키고 예의를 차려주는 게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남편 어릴 때 얘기도 듣고 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맞으면 함께 만나게 됐어요. 2달에 한두 번씩 꼭이요. 그렇게 처음에는 셋이서만 만나서 놀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데려왔어요. 여자친구분은 참 신중하고 진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걸 조곤조곤 들어주면서 반응 잘해주고 또 깊게 생각한 대답으로 받아쳐주더라고요. 동생과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동생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던 거겠죠. 2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동생이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친구분도 단골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특히 밤에 혼자서도 많이 찾는 가게였대요. 한 번은 동생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 테이블을 보는데 거기서 웬 어떤 여자가 자기처럼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게 지금의 그 여자친구였던 거죠. 근데 하필 상대 좌석이 빈 상태로 마주보며 마시니까 뭔가 웃기기도 하고 기분이 오묘했대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먼저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같이 마시자고 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취해서 그랬던 거라며 자신도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건 조금 민망하고 후회된다고 여자친구분이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잘 됐으니 정말 용감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게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데 알고 보니 둘이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든지 이런저런 공통 분모가 많아서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봐도 운명 같긴 했어요. 그 누가 봐도 잘 맞고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이었으니까요. 동생의 여자친구도 함께 만나게 된 이후로 우리 4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인 취미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여행이었어요. 훌쩍 떠나는 걸 좋아해서 국내든 해외든 자주 갔었는데 다른 3사람도 많이 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넷이서 시간 맞을 때마다 캠핑을 가거나 짧게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다행히 여행 스타일도 잘 맞았거든요. 그렇게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동생 여자친구와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낯을 좀 가리시는 편이라 처음엔 사실 좀 서먹했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게 되면서 편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다 보니 사는 얘기도 하고 속 깊은 고민도 나누면서 천천히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정말 여행 1번, 모임 2번 이런 식으로 만나다 보니 정말 자주 만난 거죠. 외동인 저는 왠지 잘 맞는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라 좋았네요. 그렇게 어느덧 남편과 동생 없이도 근처에 있으면 가볍게 만나서 차 한잔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을 편하게 윤지라고 할게요. 윤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빠는 재혼하신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 살아왔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여동생과 둘이서 지금까지 지내왔더라고요. 그 자매도 사이가 좋고 이제 유일한 가족이니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며 지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동생의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윤지가 평소에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불안할까 싶었어요. 이제 세상에 남은 하나뿐인 가족인데 그 가족의 몸이 안 좋다면 저 같아도 매일매일 신경 쓰이고 어떻게든 챙기고 싶을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도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서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저랑 엄마가 번갈아 가며 매일 옆에서 병간호를 했었고요. 잦은 치료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빠를 곁에서 지켜보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빠가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밤을 새운 적도 많았고요. 그 일로 인해 엄마는 우울증까지 생기셨어요. 강한 척해도 엄마도 불안하셨던 거예요. 아빠가 떠난 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서 한동안 정신과를 다녔었죠. 병원 보조 침대에서 잠에 들더라도 꼭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힘도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 시간들로 인해 저는 가족이 아픈 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대강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윤지의 힘듦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동생 이야기를 하며 눈물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니 언니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더 챙겨주고 싶던 것 같아요. 윤지의 동생은 자주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윤지에게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윤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하필 그때 혼자 계셨었나 봐요. 딱 하루 약속을 잡은 날에 윤지와 동생이 자리를 비웠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자신들이 없는 새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 자매는 많이 자책하며 후회했고 또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언니에게 전화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게 된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4명이서 여행을 떠날 때도 종종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어느 날은 열이 나서, 어느 날은 또 기침이 심해서 등등 윤지를 부르곤 했었죠. 그때마다 윤지는 곧바로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막 여행을 떠나려던 참에 연락이 와서 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연락이 와도 윤지는 망설임 없이 돌아갔어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니 해외를 갔어도 아마 윤지는 주저앉고 동생에게로 한달음에 갔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가끔은 귀찮기도 힘들기도 할 텐데 그런 내색 없이 당연하다는 듯 가는 게 동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었고요. 함께 놀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윤지에게 가족은 언제나 1순위였을 테니까요. 남편의 동생도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만약 윤지가 차를 가져가지 않았을 땐 늘 동생이 직접 데려다 줬거든요. 군소리 하나 없이 알겠다며 곧바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는 동생이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만약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직접 택시를 불러서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하고요. 어찌 보면 아픈 가족을 위해선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동생의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불편함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윤지가 또다시 약속을 취소하고 돌아간 날 남편이 동생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중요한 사정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매번 돌려보내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습하며 살 거냐고요. 그러자 동생이 무심하게 내뱉은 대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윤지가 중요한 일을 취소하고 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나에게도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일 거야. 그건 내 선택이기도 해. 양보한다고 생각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맞아요. 그건 동생의 선택이기도 한데 다른 3자가 나서서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얼만큼이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지 느껴져서 제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과 동생 윤지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윤지가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 술을 안 먹고 있던지라 제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차로 데려다 주는 동안 윤지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간 자주 있었으니 익숙하겠죠. 이렇게 매번 곁에 있어주는 게 힘들 때도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윤지는 그냥 미소만 지어줬습니다. 아마도 힘든데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동생이 아픈 건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고 했어요. 동생에게서 아프다고 전화가 오던 초반에 한 번은 약속을 다 끝내고 난 후에야 집으로 간 적이 있었대요. 동생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길 바랬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동생이 쓰러져 있었고 너무 놀라서 동생을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갔었다네요. 병원 측에선 동생이 순간적인 쇼크로 인해서 쓰러진 것 같다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동생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해요. 자신의 동생이 아픈 게 내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안 그때부터 동생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마음이 힘든 건 자신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제야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던 윤지의 선택이 머리로 또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차로 이동하는 그 3시간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윤지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과 그로 인한 책임감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느덧 집에 도착해서 윤지는 제게 너무 고맙다며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하는 게 마음에 걸려 거절했죠.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이 영 불편해서 안 된다며 연거푸 들어가자고 하기에 결국 저는 처음으로 집을 방문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이제 막 20대가 된 풋풋하고 싱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다만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야윈 것 같아서 아마 상황이 좋았다면 정말 꾸밈없이 밝은 사람이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순도순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갈 무렵 윤지가 혼자 사는 저를 위해 과일이라든지 이것저것 챙겨주려 자리를 비웠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동생이 제게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속삭이듯 조용히 그렇지만 또박또박 분명한 말투로 말했죠. 저희 언니랑 자주 만나는 친구시죠? 윤지 언니가 평소에 이야기 많이 해줘서 전해 듣고 있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언니. 제가 매번 귀찮게 굴어서 신세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혹시나 해서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 언니까지 미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조그만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윤지의 마음과 여동생의 마음이 겹쳐져서 그게 너무 애틋해서 눈물이 나려던 것 같아요. 저렇게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또 나의 가족이라면 정말이지 축복 같은 일이겠다 싶어서 부럽기도 했어요.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결국 저 사랑으로 이겨냈겠구나 하는 희망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여동생의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언니가 한 명 더 생겼다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도 다행히 그러겠다고 답해줬고요. 그렇게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을 쯤 동생 커플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저는 당연히 동생네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저희는 워낙 오래 만나기도 해서 결혼이란 건 단지 우리 만남의 연장선, 중간 단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미뤄진다고 해서 딱히 신경 쓸 것 없는 그런 느낌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동생과 윤지가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윤지의 여동생도 병원을 다니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윤지도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동생과 결혼을 하고 싶단 거였대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싶어서요. 늘 흔들림 없어 보이던 윤지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자 오히려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고 그로 인해 이제야 긴장을 놓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동생과 결혼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도 분명 윤지와 평생 함께할 마음으로 만나왔던 것 같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윤지의 여동생은 직장을 구했고 그 직장 지역에서 소꿉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기로 했대요. 윤지의 신혼집은 그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으니 아마도 여동생을 생각해 일부러 가깝게 구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게 마음 편했을 테죠. 동생 커플, 아니 이제는 또 서방님과 동서라고 불러야겠죠.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하고서 1년 후 저와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서 이런 가족들을 만난 게 정말이지 행운이라고 여겼어요. 친구 같고 또 친동생 같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평생을 살아가며 외롭거나 무력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죽하면 시부모님도 아들들이 결혼을 잘해서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어른들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뻔하지만 유의하라며 자주 듣는 말들 있잖아요. 가령 인간관계에 매달리면 안 된다. 평범한 삶이 가장 어려운 거다.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다 같은 말들이요. 사실 전 그런 말에 얽매이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삶이 없고 사는 모습이 다 다른데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저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고 어른들 말 들어야 한다는 게 정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그랬어요. 불행은 예고 없이 행복한 순간에도 불쑥 찾아왔고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행운 같은 가족들을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다니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은 모든 게 안정된 것 같았어요. 서방님과 동서도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서 지냈고 저와 남편도 유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커다란 불행이 우리 가족을 덮친 겁니다. 동서가, 그러니까 윤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 당시의 일을 말하는 게 어렵기도 힘들기도 해요. 이렇게 다시 언급하는 것부터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요. 동서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날따라 손이 저리다며 택시에 타고 출근한 날이었어요. 택시를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하필 그 택시를 들이받았고 동서는 정말이지 손 쓸 틈도 없이 그 택시를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전 카페에서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 남편이 펑펑 우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남편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어느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커피를 만드는 중이었던 저는 손에 화상을 입은 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병원으로 가보니 정말이지 아수라장이었어요. 가족들이 전부 울음바다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윽고 동서가 떠났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멍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사고가 난 전날에도 저랑 만났었거든요. 그 당시 동서가 가보고 싶다던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제가 읽고 싶다던 책을 기억해서 동서가 선물로 준 날이기도 했고요. 선물 준 그 책을 어루만지던 촉감이 아직도 생생한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꿈속이라 누군가 나를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말해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지만 눈 떠보면 현실은 털끝 하나 바뀐 게 없었죠. 그 말이 다 맞았어요. 평범한 삶이 그 무엇보다 어렵다는 걸요. 그냥 늘 그랬듯 소소하게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평범함이 한순간 깨져버린 겁니다. 서방님은 울다가 아예 쓰러져 버렸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사실 장례식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봐도 이상하게 윤지가 떠났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서 그랬던 걸까요? 시리에 빠진 서방님을 챙기고 밀려오는 손님을 받고 치우고 쪽잠을 자면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을 기계처럼 정신없이 하다 보니 이성적으로 윤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식장에 있는 내내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문을 열고서 아무렇지 않게 등장할 것만 같아서 거의 환영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발인 날 아침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니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현실이 실감났고 저는 밀려오는 슬픔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친구였고 앞으로 행복만 해야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게 너무 가엾고 딱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서방님의 심정을 어떤 말로도 차마 위로할 수 없어서 더 절망스러웠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이 세상에서 한순간 사라진다는 건 어떤 기분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서방님을 지켜내야 할 남편은 훨씬 더 힘들었겠죠. 저희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건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 해도 알 수 없었어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말로밖에 납득할 길이 없었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사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우리 가족이 동서의 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서 아픔을 이겨내려던 일들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삶의 의욕을 잃고서 건강을 살피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여나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서방님 집을 찾아가서 자고 오거나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등 어떻게든 함께 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방님이 아직 동서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살고 있었기에 우리가 그 집의 여백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컸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시간뿐. 그것마저도 오로지 서방님의 의지에 달린 몫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서방님은 뭐랄까 곁에서 볼 때 생기가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마치 감정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행동했죠. 묻는 말에는 다 대답하고 이따금씩 미소도 보였지만 아주 잠깐일 뿐. 대부분 그냥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같이 서방님 집에서 자게 된 날이었어요. 한밤중에 남편과 제가 머무는 방 건너에 있는 방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깨게 됐죠. 무서웠던 저는 남편을 급히 깨워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하고 같이 조심히 나가봤습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방문을 열어보니 서방님이 동서가 쓰던 베개를 안고서 숨죽여 울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참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꾸역꾸역 새어나올 정도로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저도 눈물이 터져서 방에 들어가 서방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니 그제야 서방님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베개에 윤지의 향기가 배어 있었는데 자꾸 그 냄새가 사라져.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 되는데 어떡해? 나 보내줄 수가 없어. 도저히 못 보내겠어. 그날 밤 우리는 그간 필사적으로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밤새 동서에 대한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든 아닌 척하려 했지만 잘 지내는 척 했지만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참고 있는 건지 얼마나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지 사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티를 내면 상대가 더 힘들어질까봐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욱더 참고 또 참고 했던 거겠죠. 그동안 비록 기운도 없고 말도 없이 지냈지만 남편과 제 앞에선 눈물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서방님이었던지라 그날이 더 괴롭고 아팠습니다. 차라리 참지 말라고 말해줄 걸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셋이 펑펑 운 이후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전보다는 조금 더 솔직해지게 됐습니다. 말로 터놓진 않아도 그리우면 동서의 물건을 껴안고서 밤새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도 동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눈물을 흘리곤 했죠.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 조금 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오로지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쯤이었을까요? 퇴근하고 온 남편의 표정이 여느 때보다 더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캐묻는다고 말해줄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그냥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서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있잖아, 3주 전쯤인가 그때 나 형훈이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려고 말없이 집에 들른 적이 있었거든? 형훈이 퇴근 시간 맞춰서 갔는데 형훈이 차에서 어떤 여자랑 내리는 거야. 그리고는 둘이서 집에 들어가더라. 난 분명 처음 보는 여자였거든? 어이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아니겠지 설마 싶어서 그 이후로 집을 매일 찾아가 봤거든? 그런데 그 여자를 일주일에 3-4번은 만나더라고. 어쩔 땐 새벽까지 안 나온 적도 있었어. 한 번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봤었는데 둘 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 심정은 글쎄 이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지. 형훈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거 아는데 내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미치겠더라고.
내가 이걸 직접 물어봐도 되는 걸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줘야 해? 그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라면서 축하를 해줘야 할까? 아니면 재수 씨 떠난 지 반년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냐면서 정신 차리게 한 대 패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다 맞았어요. 서방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아는데 혹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까봐요. 정말로 마음을 줄 수 있는, 지금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라면 어떡하지? 이건 순전히 서방님의 입장과 그 가족인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않을까? 라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리화하려 해도 떠난 동서를 생각하면 사람의 도리로서 또 도의적으로서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그 문제가 제발 아니길 빌었어요. 그 후 저는 평소처럼 남편과 서방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에서 같이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런데 집에 가보니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동서의 짐들이 대강 사라져 있는 거예요. 동서가 좋아하던 책장도, 동서가 그린 그림이나 자주 애용하던 물건들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서방님이 말하길, 그냥 처리했어요. 천천히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봐요. 나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서방님은 이제 동서 물건들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요? 제 반문에 끄덕이는 서방님을 보니 남편의 의심이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표정을 보니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확신이 드니까 남편 말처럼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인지나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말해야 할지요. 그 무엇 하나 주제 넘어선 안 된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서방님에 대한 고민으로 속을 썩이던 중 제가 마트를 들린 날이었어요. 그날 먹을거리를 사는데 제 앞에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슬쩍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서방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여자가 서방님이 모는 카트에 물건을 넣더라고요. 분명 누가 봐도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죠. 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한 마트 안에서 보게 되다니요. 심지어 거기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어서 공개적인 성격이 강한데 하필 거기를 둘이서 오다니. 흉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직 이르다 생각해서 몸을 사렸어야 한 게 아닌지 화까지 나더라고요. 서방님의 경솔함에 저는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바로 돌아가 남편에게 제가 본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기에 우리 두 사람은 곧바로 서방님의 집에 갔습니다. 벨을 누르니 여느 때와 다르게 서방님이 놀란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왔냐고 물으면서요. 길을 내어주지 않고 작은 문틈 사이로만 말하는 걸 보니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애인을 데려왔다는 확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회피하는 거란 확신이 들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이 빌라 복도라는 사실도 잊은 채 소리를 쳤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동서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시는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고 서방님의 상황을 존중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남편과 저 둘 다 동서와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서방님과 아픔의 깊이는 달라도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중에 동서 얼굴을 어떻게 봐요, 제가? 제가 감정이 북받쳐서 마구 쏟아내는데 그동안 서방님은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난 후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남편과 저에게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 하더군요.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는 남편의 말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마트에서 산 물건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살피니 전부 다 생필품 뿐인 거예요. 그 물건들을 덩그러니 보고 있는데 서방님이 동서에 얼마 안 남은 물건이 담긴 끝방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더군요. 그 여자를 본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서방님의 애인이 아니라 동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여동생이 왔었지만 아주 짧게 있다가 갔거든요. 그동안 제 슬픔만 들여다보느라 동서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동서의 여동생을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던지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오해했던 거였습니다. 윤지가 떠나고서 처제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정신적 충격이 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한 달 전 퇴원했고요. 본인이 나약해서 버티지 못한 바람에 언니의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커서 그간 와이프 물건을 하나 둘씩 보내줬어요. 충분히 그리워하고 슬퍼하면서 와이프에 대한 건 전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게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감정이 오가야 조금씩 내 마음속에서 보내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랬어요. 처제도 그런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둘이서 와이프 이야기를 울지 않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나는 처제를 챙겨야 해요. 그게 와이프의 선택일 테고 그럼 내 선택이 되는 거니까. 말 못해서 미안해요. 내 몫이라고 생각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떠난 직후부터 혼자 남은 여동생을 챙겨왔어요. 병원 입원부터 지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면서요. 서방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동서를 잘 아는 사람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그동안 잊고 있던 거예요. 저는 곧장 서방님에게 사과를 하고서 울고 있는 처제에게 다가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너무 늦었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 해놓고 바보같이 기다리기만 했네. 귀찮게 굴고 신세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나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래? 언니도 이 아저씨도 윤지 언니 이야기 웃으면서 하고 싶거든. 여동생은 이번에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 될 거야. 그날 우리는 아주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으니까 이 힘겨운 시간을 어떻게든 또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요. 저는 아직도 동서가 꿈에 종종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 꿈이 짧아서 항상 아쉬워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기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더 이상 상처를 꾹 참고만 있거나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제 감정이 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선택한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